미국이 박살났습니다. 60년간 지켜온 원자력 자존심이 한국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에 핵을 띄운다. 미국이 1960년대에 포기한 기술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160년 역사 미국 최고 기관 ABS가 한국에 인증을 내줬습니다. 트럼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측근을 한국에 급파했죠. 허점을 찾아오라고. 하지만 그가 가져온 보고서 한 줄에 백악관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뒤처집니다. 72시간의 비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4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30년 가까이 에너지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 시간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님, 대통령께서 7시까지 상황실로 오시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관련 긴급 브리핑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에너지안보 특별보좌관인 제가 왜 한국건으로 불려가는 거죠? 북한핵 문제라면 국가안보보좌관 소관 아닙니까? 에너지 관련입니다. 자세한 건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백악관이야. 긴급 브리핑네. 또, 이번엔 뭔데? 한국이라더군. 캐서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당신이 왜? 저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에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보였죠. 브라이언 켈러웨이, 58세. 텍사스 미들랜드 유전에서 시작해 에너지부 차관보를 거쳐 지금은 백악관 에너지안보 특별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부터 함께한 측근 중 하나입니다. 6시 반, 저는 차를 몰아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이라 대체 무슨 일일까? 반도체 문제인가? 아니면 배터리?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무부 소관이지 제 담당이 아닙니다. 백악관 서쪽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검은색 SUV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부른 게 아니군요. 상황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주니어,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저는 속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 조합이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앉으시죠. 플린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부유식 소형 모듈원전 SMR, ABS 기본 인증 승인. 뭐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었습니다. 부유식 원전, 바다 위에 핵발전소를 띄운다고요?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바다 위에 원자로를 띄운다고요? 플린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ABS 미국 성급협회 160년 역사상 최초로 부유식 원전 기본인증 발급. ABS라고요? 미국 성급협회가 한국 원전에 인증을 줬다고요? ABS는 1862년에 설립된 세계 최고 권위의 선박 인증 기관입니다. 1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허술한 인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의 안전 기준도 ABS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 ABS가 한국의 바다 위 원전에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다 위에 핵을 띄운다. 미친 짓 아닙니까? 체르노빌을 잊었습니까? 후쿠시마를 잊었습니까? 플린 보좌관이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 진정하세요. 대통령께서 곧 오십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자신만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죠. 다들 봤나?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플린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자료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다에 핵을 띄웠어. 그것도 우리 ABS 인증을 받아서 말이야.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미국 기관이 왜 한국 원전에 인증을 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켈러웨이, 자네가 에너지 전문가 아닌가? 이게 뭔지 설명해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유식 원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 바다는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용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극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1960년대에 스터지스호라는 부유식 원전을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해냈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AB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기본 인증은 설계 검토 단계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ABS가 아무 원전에나 인증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 160년 역사라며? 그 양반들이 한국한테 넘어갔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와. 한국 가서 뭘 만들었는지 두 눈으로 봐. 허점을 찾아와. 저는 놀라서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자네가 제일 적임자야. 에너지 전문가의 기술도 알고 현장도 안다고 했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일 안에 출발해. 그리고 켈러웨이. 네. 한국 사람들한테 속지 마. 그 양반들 마케팅은 기가 막히거든. K-팝처럼 포장만 화려할 수도 있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조선은 인정합니다. 세계 1위니까요. 하지만 원자력은 다릅니다. 원자력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걱정 마십시오, 대통령님. 허점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바다 위 원전이라니 분명 어딘가 구멍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30년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부유식 원전이라 정말 한국이 해낸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분명 과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브라이언 켈러웨이입니다. 텍사스 미들랜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에너지 산업에 바쳤습니다. 아버지도 석유 시추공이었고 저도 대학 졸업 후 유전에서 일을 시작했죠. 1990년대에 에너지부에 들어갔고 2000년대에는 원자력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원자력은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K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었습니다. 출력 100메가와트급, 길이 180m의 바지선 위에 원자로를 올린 구조였습니다. 설계를 보니까 한국의 HD연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고 합니다. 조선소와 원자력연구소가 협력한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소가 원자력을 안다고 배 만드는 사람들이 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 같은 전문 기업이 담당합니다. 조선소는 조선소 일만 하죠. 그런데 한국은 둘을 합쳤다고요?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72시간 접근 불가 전제 설계. 72시간이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접근 불가 전제 설계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료를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은 사고가 나도 72시간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원전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냉각수를 공급해야 하고 수십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과장입니다. 분명 과장이에요. 저는 브리핑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케팅 정말 잘합니다. K-POP, K-드라마, 이제는 K-원전입니까? 하지만 원자력은 다릅니다. 원자력은 포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실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4년 USS 노틸러스.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이미 원자력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은 11척의 원자력 항공모함과 70척이 넘는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단 한 번의 원자로 사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원자력 강국. 바다 위 원자력의 원조. 한국이 이제 와서 부유식 원전을 만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조선은 인정합니다. 한국이 세계 1위인 건 맞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한국 조선소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하지만 원자력은 다릅니다. 원자력은 50년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만이 진정한 원자력 강국입니다. 한국은 원전을 운영해 본 경험은 있지만 독자 기술력은 의문입니다. 한국 원전 대부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한국이 부유식 원전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에너지부의 오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짐, 나야. 한국 부유식 원전건 들었어? 들었지. 난리 났더군. 어떻게 생각해? 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의아해. ABS가 인증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ABS가 왜? 모르겠어. 근데 브라이언,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뭔데? ABS 심사팀이 6개월 동안 한국에 상주했대. 보통 심사는 몇 주면 끝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봤다는 거 아닐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6개월이라. 그건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짐, 설마 진짜 대단한 기술은 아니겠지? 글쎄, 직접 봐야 알겠지. 자료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걸 만든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제 눈으로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점을 찾아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됩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은 과장된 마케팅입니다. 기술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에너지 전문가인 제가 허점을 못 찾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출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니까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의 우리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8살 딸 에밀리가 달려왔습니다. 금발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제 딸. 저는 에밀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오늘 과학 시간에 배 그렸어. 배, 무슨 배?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바다 위에 뜨는 큰 배. 선생님이 보여줬어. 진짜 크더라. 저는 웃으며 에밀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어떤 배였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멋있었어. 나중에 나도 타보고 싶어.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빠가 큰 배 보여줄게.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에밀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스테이크를 구웠고 저는 에밀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 출장이라며?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응, 한국에 가. 한국, 갑자기 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출장 목적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야.
며칠이면 돌아와.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국이 어디야? 아시아에 있어.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해. 얼마나? 한 14시간. 에밀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와, 진짜 멀다. 아빠, 한국에 뭐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바다 위에 뜨는 특별한 배가 있대. 아빠가 그거 보러 가는 거야. 에밀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다 위에 뜨는 배. 오늘 학교에서 본 거랑 같은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빠, 나도 가고 싶어. 에밀리는 학교 가야지. 에밀리가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에이, 재미없어.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아빠 일하러 가는 거야. 나중에 휴가 때 같이 여행 가자. 진짜? 바다 보러? 그래, 바다 보러. 에밀리가 다시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서재에서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더 검토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잠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아빠, 이거 줄 거야. 에밀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거기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커다란 배가 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빨간 지붕의 집이 있었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작았습니다. 이거 뭐야? 아빠랑 나야. 바다 위 배에서 같이 있는 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밀리가 그린 거야? 응. 아빠가 바다 위 배 보러 간다고 해서 그렸어.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가 이거 가져갈게. 에밀리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오면 진짜 바다 보러 가는 거다? 응,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어. 작은 새끼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약속.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멋진 배 보고 와.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럴게. 에밀리를 재우고 저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가 그린 그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다 위의 배. 아빠와 딸. 저는 잠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에 뜨는 배라. 에밀리에게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저에게 바다 위의 원자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위험, 불안정, 통제 불가능. 원자력은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기반 위에, 콘크리트 경납 건물 안에, 수십 겹의 안전장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다 위에 띄운다고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오면요. 해일이 덮치면요. 바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변수를 모두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1960년대에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과장되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에밀리가 그린 바다 위의 배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제가 목격할 것들이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요. 저는 침대에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불안함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덜레스 국제공항. 저는 1등석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까지 14시간. 그 시간 동안 자료를 더 검토할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전 에너지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부유식 원전의 기술 사양서와 ABS 심사 보고서 요약본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KSMR, 출력 100메가와트, 길이 180m, 폭 60m의 바지선의 탑재, 설계 수명 40년. 숫자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습니다. 원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원전을 운영한 건 1978년 고리 1호기부터입니다. 50년이 채 안 됩니다.
반면 미국은 1951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죠. 7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게다가 미국 해군은 1954년부터 원자력 함정을 운용했습니다. 바다 위의 원자력이라면 미국이 원조입니다. 한국이 갑자기 부유식 원전을 만들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잡힌 게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의 배, 그 위에 서 있는 아빠와 딸. 저는 잠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의 배라. 에밀리에게는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바다 위에 원자로를 띄운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바다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파도, 조류, 태풍, 쓰나미.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육지의 원전도 관리가 어려운데 바다 위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후쿠시마를 생각해보세요. 2011년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일본 최고의 기술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그게 바다의 힘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 그런데 한국이 바다 위에 원전을 띄웠다고요? 그것도 ABS 인증을 받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허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내면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였습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 Passive Safety System. 피동 안전이라 전력이나 작업자 개입 없이 자연 현상만으로 안전을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도 연구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한국이 그걸 실현했다고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료를 읽었습니다. 자연순환 냉각, 중력 기반 비상 냉각수 주입, 피동수소 재결합기.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8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빛나는 건물이 있었죠. 저는 그 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 배는 안전해. 에밀리, 여기 어떻게 왔어?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데려왔잖아. 약속했잖아. 저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승무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덜레스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바로 울산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울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국내선으로 약 1시간입니다. 이미 비행기가 대기 중입니다. 효율적이군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감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허점을 찾으러 온 겁니다. 감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울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1시간 후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하고 비린 냄새. 항구 도시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HD연대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였습니다. 거대한 공장들과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석유화학 단지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공장 도시인데 공기가 탁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공장지대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외교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은 한국 최대의 산업 도시입니다.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가 모두 모여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직원이 웃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도시들은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휴스턴. 공장이 있으면 오염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군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전을 보러 온 겁니다. 곧 조선소 정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다 조선소입니까? 네. HD연대 울산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 코네티컷의 일렉트릭 보트. 미국 해군 함정을 만드는 곳들이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도시 하나 크기의 조선소였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여러 척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안내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D연대 측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해양플랜트 사업부 전무라고 했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박 전무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조선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도크마다 건조 중인 선박이 있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세계 해운을 움직이는 선박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에서 연간 약 50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합니다.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50척이요? 네. 하루에 한 척 이상 진수하는 셈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띄운다고요? 물론 항공모함과 상선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크레인이 거대한 철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의 리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KSMR 건조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전무의 안내를 따라 조선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입니다. 박전무가 가리킨 곳에 저는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2개의 축구장을 합친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올라가 있었죠. 원자로였습니다. 돔 형태의 경납 건물이 바지선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은색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게 KSMR입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었던 부유식 원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가까이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지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가 더 실감났습니다. 선체의 높이만 해도 5층 건물은 되어 보였습니다. 선체 길이 180m, 폭 60m입니다. 원자로 출력은 100메가와트급이고요.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100메가와트면 인구 10만 명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접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습니다. 용접 품질이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박 전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LNG선을 만들려면 영하 163도를 견디는 용접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력이 원자로 경납 용기에도 적용됐습니다. LNG선 기술이 원전에 적용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과 조선이 완전히 분리된 산업입니다.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조선은 헌팅턴 잉걸스. 서로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둘을 합쳤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박 전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바지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서자 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경납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경납용기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1.2m입니다. 1.2m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육상 원전의 경납용기 두께는 보통 1m 내외입니다. 그런데 1.2m라고요? 해상 환경을 고려해서 20%더 두껍게 설계했습니다. 20% 추가.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건 안전 여유치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준을 맞춘 게 아니라 기준을 넘어선 거죠.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연순환 냉각 방식입니다. 전력이 끊겨도 냉각수가 중력과 자연 대류로 순환합니다. 펌프 없이요? 네. 펌프 없이도 72시간 동안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72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 전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설계 철학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 전무를 따라 경납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납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 원자로가 있었고 주변에 각종 배관과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박 전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원자로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 원자력연구원 SMR 설계팀장입니다. 그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브라이언 캘러웨이입니다. 백악관 에너지안보 특별보좌관이죠.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72시간 접근 불가 설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김 팀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저희 설계의 핵심 철학이죠. 그가 옆에 있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원전은 사고가 나면 즉각 대응합니다. 작업자들이 투입되고 비상 시스템이 가동되고 여러 조치를 취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근할 수 없다니요?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났습니다. 태풍이 치고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헬기도 못 뜨고 배도 못 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원전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후쿠시마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죠. 솔직히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최악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악을 전제로요? 네. 저희 설계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사고 발생 후 72시간 동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픽이 떴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시스템을 피동으로 설계했습니다. 전력이 없어도, 작업자가 없어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해지도록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해진다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이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전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스크린에서 원자로가 붉게 변했습니다. 기존 원전이라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설계에서는 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요? 중력입니다. 스크린에서 물탱크가 보였습니다. 원자로 위쪽에 위치한 거대한 탱크였습니다. 원자로 위에 비상 냉각수 탱크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밸브가 열리고 중력에 의해 냉각수가 원자로로 쏟아집니다. 펌프 없이요? 펌프 없이. 중력만으로.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냉각수가 원자로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펌프도 없이, 전력도 없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김 팀장이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열교환기입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이 여기로 전달되고 바닷물과 열 교환을 합니다. 바닷물이요? 네. 바다는 무한한 냉각원입니다. 아무리 열이 나도 바다가 다 흡수해줍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다를 냉각원으로 쓴다고요? 그건 육상 원전에서는 불가능한 접근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해수가 직접 원자로에 닿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중 루프 시스템입니다.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가 분리되어 있고 바닷물은 3차로 열만 받아갑니다. 삼중 경기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검증은 됐습니까? ABS에서 6개월간 검증했습니다. 6개월. 아까 에너지부 동료가 말한 그 기간입니다. 6개월이나요? 네. ABS 역사상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그들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김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ABS 심사관들은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60년 전에 포기한 걸 한국이 한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랬군요. 하지만 6개월 후에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요? 직접 보셨으니까요. 당신처럼요. 저는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감이었죠. 그때 저는 문득 가방 안에 있는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에밀리가 그린 바다 위의 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에밀리가 말한 바다 위 배구나. 에밀리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보좌관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허점을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오라고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점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3년간 자체 검증을 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고 모든 취약점을 분석했습니다. ABS가 찾을 수 있는 허점은 저희가 이미 다 찾아서 보완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접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규제기관이 허점을 찾고 기업이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허점을 찾았다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파도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태풍 수준의 파도를 만들어서 선체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태풍 수준이요? 네. 초속 50m 바람, 높이 15m 파도. 100년에 한 번 올 태풍을 가정했습니다. 저는 수조를 바라봤습니다. 결과는요? 선체 기울기 최대 5도 이내. 원자로 영향 제로. 5도요? 네. 원자로는 10도까지 기울어져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5도 이상 기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온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왔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한 회사의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일정은 한국해양에너지공사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시각을 들어볼 차례였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바람. 대통령이 궁금해하심.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조사 중. 내일 추가 보고하겠음.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국해양에너지공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사 사장, 기술이사, 그리고 의외의 인물 한 명. 일본인이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 조선해양공업회의 야마모토 부회장님입니다. 저는 놀라서 야마모토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왜 일본 사람이 여기 있죠?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야마모토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우러 왔습니다. 배우러요? 네. 한국의 부유식 원전 기술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일본은 세계 3위의 원전 강국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만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 일본이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놀라신 것 같군요.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부유식 원전을 만들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도 부유식 원전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죠.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일본은 1990년대에 포기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한국이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다니.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조선업에서 라이벌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죠. 그런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납니까? 저는 질문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대답했습니다. 통합 설계입니다. 한국은 조선과 원자력을 결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접근이죠. 왜요? 일본에서는 조선소와 원전 회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HD연대 조선소와 원자력연구원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이 융합된 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시너지입니다. 조선소는 바다를 압니다. 파도, 조류, 염분 부식,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죠. 원자력 연구원은 핵을 압니다. 안전, 냉각, 차폐, 핵을 통제하는 법을 알죠. 야마모토가 손을 모았습니다. 둘이 합쳐지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그런 접근을 못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자력과 조선을 별개의 산업으로 봤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 서로 다른 규제, 서로 다른 문화. 융합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모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제 한국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유식 원전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도입한다고요? 그건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뿐이 아닙니다. 한국해양에너지공사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이미 도입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협의 중이고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발주 의향 금액이 30조 원을 넘습니다. 30조 원. 저는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네.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몇몇 에너지 기업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허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건 허점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중동도, 동남아도. 저는 문득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속지 마. K-팝처럼 포장만 화려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80m 길이의 바지선, 1.2m 두께의 경납 용기, 72시간 피동 안전 시스템, 일본의 인정, 30조 원의 발주 의향.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밤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있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곧 에밀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잘 잤어? 응. 아빠 지금 어디야? 한국이야. 바다 근처에 있어.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 배 봤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봤어. 진짜 큰 배. 우와, 어떤 배야? 바다 위에 뜨는 특별한 배야. 에밀리가 그린 그림처럼. 에밀리가 신이 났습니다. 진짜. 내 그림이랑 비슷해? 비슷해. 아니, 더 멋있어. 나도 보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에밀리, 아빠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뭐? 만약 아빠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틀렸다고? 뭐가? 그냥 만약이야. 아빠가 어떤 거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치면 되지. 고친다고? 응, 틀리면 고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어. 틀리는 건 나쁜 게 아니래. 고치지 않는 게 나쁜 거래. 저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살짜리 딸이 저보다 현명했습니다. 에밀리, 고마워. 뭐가? 그냥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습니다.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원자력은 미국이 원조고 미국을 넘어설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유식, 원전 분야에서는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은 과장되었습니다 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부유식 원전은 진짜입니다.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님,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러웨이, 어떻게 됐어? 허점 찾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통령님, 아직 조사 중입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간단한 거 아니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 무슨 뜻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기술이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켈러웨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에 속은 거 아니야? 그 양반들 마케팅 잘한다고 했잖아. 마케팅이 아닙니다. 직접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내일 귀국해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써야 합니다. 미국이 틀렸다고, 한국이 앞서 있다고, 그리고 미국도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4시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건 보고서였으니까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부유식 원전 기술평가 보고서, 미국의 대응 방향 제언. 결론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 서론을 싫어하니까요. 결론: 한국의 부유식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 말을 대통령에게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백악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대통령께서 7시에 뵙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워할 시간도 없겠군요. 차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없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BS 160년 역사상 최초의 부유식, 원전 인증. 72시간 피동 안전 시스템. 경남 용기 두께 1.2m, 기준 대비 120%. 냉각 용량 여유 150%. 30조 원 규모의 해외 발주 의향. 모든 숫자가 한국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트윙으로 들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캘러웨이. 저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가져왔나? 네, 대통령님.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을 읽는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네, 대통령님. 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준비한 대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한국은 72시간 접근 불가를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3일간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전력이 없어도, 작업자가 없어도 원자로가 스스로 냉각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은 왜 그런 걸 못 만들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원자력과 조선을 별개의 산업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을 융합했습니다. 융합? 네. 조선소와 원자력연구원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이 합쳐진 겁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ABS가 인증을 줬다는 거야? 네. ABS는 6개월간 검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심사였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통과했습니다. ABS 160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된 페이지였습니다. 30조 원 발주 의향이라고?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 UAE. 여러 나라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캘러웨리, 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허점을 찾아오라고 했어. 근데 넌 협력하자고 해. 저는 대통령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없다고? 네. 3년간 자체 검증을 거친 기술입니다. ABS도 6개월간 뒤졌습니다. 허점이 있었다면 진작 발견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뭔데? 일본도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네. 일본 조선해양공업회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요. 일본이 그런 말을 했어? 했습니다. 일본도 부유식 원전을 연구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걸 보고 협력을 검토 중이랍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제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둘째, 미국 내 부유식 원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셋째, 한국 기술자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노하우를 배웁니다. 한국에게 배운다고? 대통령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대통령님, 1960년대에 미국이 부유식 원전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미국이 못한 걸 해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았다고요? 들었잖아. 알았다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바보 아니야.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건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럼 협력 추진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대통령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해. 배우돼. 끌려가면 안 돼. 기술을 이전받아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 언론에 나가면 안 돼.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헤드라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어, 켈러웰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저는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습니다. 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게 됩니다. 저는 문득 에밀리가 생각났습니다. 틀리면 고치면 돼, 아빠. 그래, 고쳤어. 아빠가 고쳤어. 백악관을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의 우리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캐서린은 출근했고 에밀리는 학교에 갔겠죠.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캐서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에밀리 일찍 데려와. 바다 보러 가자. 답장이 왔습니다. 바다. 갑자기? 출장 다녀와서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약속 지켜야지. 무슨 약속? 에밀리한테 한 약속.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2시에 데려올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배가 떠 있었습니다. 은색 돔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 배 위에 에밀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이리 와. 에밀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아빠, 이 배 멋지지? 응, 멋지다. 아빠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랑 같이 만들면 할 수 있어.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한국 가볼 수 있어? 응, 같이 가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잔 거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에밀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학교 일찍 왔네? 응, 엄마가 데리러 왔어. 바다 간다며? 그래, 약속했잖아.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지금 가? 지금 가.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괜찮아. 시차도 안 풀렸을 텐데. 괜찮아. 에밀리랑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버지니아 비치였습니다. 차를 몰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미국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규모,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야마모토 부회장의 인정, 그리고 김현수 팀장의 말. 저희는 가장 먼저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미국도 그래야 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우고 고쳐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버지니아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짭짤하고 시원한 냄새.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다다. 아빠, 빨리 가자.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뭐 봤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바다 위에 뜨는 특별한 배를 봤어. 어떤 배? 전기를 만드는 배야.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기. 배가 전기를 만들어? 응. 진짜 대단한 배야. 우와. 그 배 타봤어? 타보진 않았어. 하지만 가까이서 봤어.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나중에 같이 가자. 한국에. 진짜. 약속이야? 저는 에밀리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에밀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에밀리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배. 아빠와 딸. 에밀리. 이거 기억나? 에밀리가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린 거잖아. 응. 아빠가 한국 갈 때 가져갔어. 진짜? 왜?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그림 봤어. 그러면 힘이 났거든. 에밀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에밀리.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의 부유식 원전이 떠 있을 겁니다. 미국이 60년 전에 포기한 꿈을 한국이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과 함께요. 저는 에밀리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에밀리가 어른이 될 때쯤이면 미국 바다에도 부유식 원전이 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 만든 원전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틀린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최고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는 자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갔습니다. 이제 미국도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니,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에밀리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부유식 원전 기술협력 MOU 체결식.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요. 저는 미국 측 대표로 서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김현수 팀장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저에게 72시간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던 그 사람이죠.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켈러웨이 보좌관님. 저도요, 김 팀장님. 미국 방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은 저희 쪽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김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MOU 서명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랑 친구가 됐어. 우와. 그럼 이제 한국 갈 수 있어? 응, 갈 수 있어. 약속할게. 에밀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최고.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협력하면 됩니다. 함께 가면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60년 역사의 미국 기관이 한국의 바다 위 원전에 인증을 준 이유. 그건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꿈을, 일본이 포기한 꿈을 한국이 이뤘습니다. 72시간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도 안전한 원전.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철학. 그 철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